예, 지금부터 제14회 제주포럼 JDC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자리에 동시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각계 지도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국제도시 제주에 나아갈 길, 미래 방향성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한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이신데 서울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답니다. 그 이유는 제주공항이 컨제스트가 돼서 제주공항이 번잡해갖고 비행기 내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좀 연착이 되고 지금 오는 중인데 지금 거의 도착할 건데 너무 지연이 되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문대림 이사장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 옆에 또 잘 아시는 우리 원희룡 지사입니다. 네. 저는 육지사니까 소문은 잘 모르지만 두 분이 잘 한 자리에 안 모신다는데 오늘 이렇게 모신 두 분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쪽 제 끝에 앉은 분은 벤자민 야후 선생이신데 이 홍콩 정부에서 한국에 파견한 투자 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벤자민 야후 선생은 한 10년 동안 이제 외자 유치 전담을 했었고 한국에서는 2016년에 와서 주로 이제 한국과 홍콩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가들을 홍콩에 유치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늦게나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호 위원장님은 우리 제주대학 교수님 현직으로 계시고 지금 이제 겸직으로 지금 위원장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토 발전과 관련해서는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주도에 준 거는 별로 없지만은 하여간 그 직은 상당히 향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냥 형식 가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고 저희들이 1시간 반인데 지금 10분을 까먹었으니까 한 1시간 20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는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남은 20, 30분은 플로어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 들고 하는 건 힘들 거고 진행 요원들께서 서면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서면 질의가 있으면 좀 더 수고를 해서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가 2002년에 이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그때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제주국제자유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 연호는 솔직히 이제 신구범 지사님이 계셨을 때 1992년 3년 그쯤인데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홍콩도 모델로 삼았고 싱가포르도 모델로 삼았고 그래서 아니면 또 그때 우리 제주 고유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화되기가 힘드는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좀 국제자유도시에서 좀 앞서 나가 보자. 그래서 그때 기억나기에는 신구범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가 비준을 해주고 그다음 OECD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소위 국제적으로 자유화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조금 어떻게 앞서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선도적인 비교 우위를 좀 우리가 누려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시작했고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17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주제는 이 지난 17년의 국제자유도시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지사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화되고 있고 자유화되고 있고 17년 동안 소기의 어떤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까? 네, 제주가 국제 자유도시로서 추구를 해온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국제 자유도시로 인해서 제주는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경제 규모도 커졌고 또 특히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위치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국제적인 지명도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 경제의 규모라든지 또 경제 활동의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눈뜨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큰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원래 우리 국제 자유도시가 가고자 했던 아까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동과 자본과 물자가 이동이 자유로운 이러한 국제도시라는 상은 그에 따르는 제도적인 측면 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은 됐지만 그게 뭔가 방향성 면에서 뭔가 빠뜨리고 있던 게 아닌가라는 자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에 제주도민의 행복은 어디인가? 제주도민의 주도성과 행복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발전의 방향에 있어서도 개방된 국제 자유도시란 것보다 이제는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의 가치라든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어떤 미래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의 가치와 세계가 바뀌어 온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뭐 틀렸냐,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많이 좀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추진 역량에서의 어떤 한계라든지 자 국제 자유도시가 되려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제도와 문화도 출발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면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문화 이런 점에서는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대림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JDC라고 하는 게 엄격한 의미에서는 소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JDC입니다. JDC가 제주도를 국제화하고 자유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로 좀 이용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것도 중앙 정부에다 이제 이 부서를 둬갖고 우리가 뭐 가령 면세 사업 같은 것도 하게끔 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을 갖고 제주도를 국제화하고 자유화하는데 외국의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선도적 사업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걸 하도록 하는데 지금 우리 문대림 이사장이 뭐 이사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회고를 해보실 때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한 공헌을 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얼굴 붉히지 말고. 네, 저는 그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과정을 아까 지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 20년 동안 그 많은 그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JDC 역할은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면세점 수익금을 말씀하셨는데 내부 재원으로서 면세점 수익금 그리고 이제 외부 재원으로서 외자 유치 등을 통해서 약 6조 한 6천억 정도의 인프라 구축 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사업들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이제 가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생겼고. 그 양적 성장, 양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느냐라는 물음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있었던 환경 파괴라든가 개발 필요 증후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기관이 나름 이제
좀 책임과 공격을 받고 있지만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보면 JDC는 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JDC가 도민들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느냐 그런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JDC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빨리 도와 중앙정부랑 협력해서 수습 정리하고 이후에 벌려나가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프로젝트 그래야 도민들이 호응하고 그래야 이제 제주도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을 준비하는 작업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서 다가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추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재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 사실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당시 이제 균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경용 위원장이 이제 오랫동안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있었을 때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주도가 국제화하도록 도와주는 게 당시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균형 발전 정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발의를 사실상 당시 이제 당의 이제 정책위의장 하던 이제 이해찬 지금 현 대표가 사실은 그게 총대를 메고 했었던 건데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게 균형 발전 정책과 연관시어서 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주 미진한 게 많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미진한 게 아주 많고요.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이 개성 있는 발전을 하는 거죠. 부산은 부산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제주는 제주대로 이렇게 개성 있는 특화 발전을 해주는 게 균형 발전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개성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분산 정책, 이른바 중앙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또는 인력을 가지고 해줄 걸 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분권을 통해서 지역 주도로 하게 하느냐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핵심은 지역 주도입니다. 지역이 하고 중앙이 지원한다는 원칙이 분명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개성 있는 발전을 할 때 서로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고 또 넓고 좁은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좁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좀 고르게 해줘야 된다는 일종의 그 형평성의 이런 세 가지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의 핵심인데 이 중에 개성 있는 발전,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한 시범적 선도적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과연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런 방향성이 옳으냐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선도적 모델을 하나 필요하다고 김대중 정부 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에 도입해보자. 당시 IMF라고 하는 일종의 그 한국적 상황과 맞물려서 좋게 이야기하면 시범적 모델로서 또 조금 언짢게 이야기하면 실험적 모델로서 제주도의 개방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을 중앙정부가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와서는 일종의 지역주도의 원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엔진으로서의 특별자치라고 하는 분권형 모델을 제주도에 도입한 거지요. 그런 지점에서 아쉬운 점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아니라 아까 지사께서도 지적을 했고 문대림 이사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제자유도시는 일종의 수단적 측면인데 그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떤 그림이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전문가적 합의 또는 도민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게 도대체 무슨 형의 국제자유도시냐? 예를 들면 뭐 자유무역항인지 아니면 싱가포르형의 무슨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한 어떤 그런 도시인지 또 아니면 무슨 관광을 가지고 뭘 하는 도시인지
농식품을 가지고 뭐 하는 도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적 지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늘 중앙정부가 그걸 제시해 주기를 제주도가 기다렸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원희영 지사님, 우리 송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목적 지향성도 없이 그럼 국제자유도시라는 걸 해왔던 겁니까? 그래도 우리 항상 얘기했던 그 개발과 환경 보존을 동시하고 우리 나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그 소위 번영을 창출하고 뭐 이런 목적 지향성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제주도를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 지사님께서 우선 문 교수님 아니 원 지사님의 발언을 두고 그다음 우리 송 위원장님 다시. 네. 우리 송 위원장님 말씀이 재미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꾸 논쟁을 붙여야 되는 모양인데 논쟁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2000년 전후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이 국제자유 도시의 모델을 나름대로는 당시로는 최선을 다해서 담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가 뭐 무슨 대단한 잘못됐던 것처럼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거든요. 당시 어땠습니까?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속에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면서 외자 유치하고 또 미래형 산업, 제주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의료, 관광, 미래의 어떤 IT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이 부분을 더 넓은 세계라는 시장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또는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그래서 당시에는 제대로 잡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오다 보니까 세계도 변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계적인 경제 산업 지도도 바뀌었고 또 그 경험을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문제의식과 제주도 자체의 요구도 많이 올라온 거죠. 어찌 보면 더 성숙된 단계에서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송 위원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앙정부 시각에서 볼 때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지금 프로젝트가 실패한 걸로 보는 겁니까? 아니죠. 진행형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주셔야지. 진행형인데 뭐 다시 좀 말씀드리면 뭐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거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전제지 그게 목표성이 아닙니다. 그 당연히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도민의 뭐 일자리도 창출해서 행복을 증진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해야지. 그럼 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면서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당연한 이야기 빼고 제주가 뭘 하려고 했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냥 내가 문 교수님께 이야기해. 문 교수님은 세계를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도 하니까 제주가 국제도시가 맞습니까? 아니 우선 사람과 우선 아까 이따 우리 홍콩 쪽에서 얘기했지만 우선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건 그냥 제주도가 국제적인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상대적 개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육지부에 비해서는 엄청 제주도가 세계적 스탠다드에서요. 네. 아니 세계적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홍콩과 싱가포르를 롤 모델로 하는데 싱가포르하고 홍콩이라고 하는 거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제도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비교하기 힘들 건데 그러면 그건 다시 다 오죠. Benjamin, okay, you're from Hong Kong, okay, and Hong Kong is a truly international free city, right? You don't need a visa to get in there, okay, and also thanks to the British colonial rule, you could have enjoyed long-standing as an entrepot in a city, right? But remember, when we studied this idea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we modeled after Hong Kong and Singapore. Yes.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present status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o what extent Jeju has become international? To what extent Jeju has become free? To what extent, as Chairman Sung pointed out, to what extent do you think that the Jeju achieved its stated goals? Okay. Yeah. Okay. Thank you for the questions. An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at actually Hong Kong and Jeju share similarities. First of all, both Hong Kong and Jeju are in the south. We are in the south of China. You're in the south of the Korea. And secondly, Hong Kong is south. We are a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and Jeju is also a self-governance province.
So we share similarity in terms of this kind of background.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as Professor Moon mentioned, that we are looking for a free flow of capital, free flow of information, free flow of people or tenants. I think in this sense, looking back to the development of the Jeju, at least from my observation as a foreigner, in the last 20 years, I think you have made commitment and improvement in these terms. We see more and more foreigners actually coming to Jeju, not only for tourism, but some are actually looking for business opportunities. The airport in Jeju, I would believe that it is the top 3 international airport in Korea after Incheon and after Busan, probably. So that creates international traveler directly coming here. In terms of policies that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Jeju, I can see the effort by both the Jeju government and by JDC to attract or to set out a plan or some incentive to let the foreign companies coming in. So as a whole, I think you are going to a good direction in terms of making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From the experience of Hong Kong, we have been developing our city for more than 100 years. And we changed ourselves from a trading hub to now a services center and to now more a gateway to China. So in that sense, I suggest that Jeju can continue to work on the direction, and I'm really happy that if there's anything that I can share, then I will share myself. Thank you very much. Your positive assessment. 우리 송 위원장님, 우리 저 벤자민 야후 선생은 제주도가 상당히 그래도 국제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님으로 와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아니 우리 저 벤자민 선생은 아까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저 뭐 소위 플래터리하게 무슨 저 소위 아부할 뿐은 아니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제주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명히 제주도가 국제화됐다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동의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거엔 동의하는데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비교를 해야 된다. 예, 이거 우리가 국제자유 도시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저는 2가지의 전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주가 자급자족 경제가 부족하다는, 내수 경제가 안 되잖아요. 통상을 해야 되니까 통상의 시범 지역으로 좀 해보자는 거고, 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쁜 섬이잖아요. 위치 가치도 좋고, 여러분 뭐 그걸 아무렇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주 김포보다 제주 상하이, 제주 후쿠오카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 가치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뭔가 대한민국 경제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이 되겠다. 큰 야심을 간 거죠. 그 첫 좌절은 영어 공용화에 좌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영어 공용화 어렵다. 그건 나도 반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국제적인 그런 통상의 수단을 정확하게 갖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문 교수님 홍콩에 비하면 참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원 지사님 아까 우리 벤자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벤자민은 유사성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콩, 싱가포르와 제주도의 차이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소위 그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동서양 무역하는 과정에서 무역의 관문이었고 또 그거에 기초해서 물류, 항만, 항공, 나중에는 금융사원업에 이르기까지 이 문명과 문명의 교류면에서의 관문 역할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입지 자체로 전 세계적인 중심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큰다든지 중국 경제권이 큰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때 강력한 제조업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홍콩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싱가포르는 500만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산업의 구성이라든지 그게 국제적으로 갖는 전략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쫓아간다는 것은 저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라고 했을 때에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그런 산업이나 그러한 입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가 가진 나름의 장점을 살려서 하되 거기서는 국제적인 연결 그리고 국제적으로 오려고 한다면 이거를 제주의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배타성이라든지 대한민국 제도라는 이 틀에 묶여 있으면 사실 새로운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자유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출발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시행착오 중인 면이 많은 거라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한 데가 JDC 같은데 오늘 우리 저 문대림 이사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JDC가 시작을 할 때 이제 7대 선도 사업을 해서 제가 볼 때 영어 교육 도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신화 역사 공원도 어떤 착수가 됐고, 물론 오폐수 문제가 있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첨단 과기단지도 상당히 예상외로 처음엔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이 된 것 같고, 예례건은 지금 소송에 걸렸고, 그 다음에 녹지재단이 하는 헬스센터는 우리 지사님께서 면허 취소해 버렸고, 서귀포 미황은 공공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보면 자 7대 선도 사업에서 서귀포는 그냥 거저 먹는 거고 그냥 미항이니까, 그 다음에 2개는 성공, 2개는 실패, 하나는 성공에 가까운. 미항은 아예 착수도 안 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좀 코스메틱하긴 했으니까. 그래 다리도 놓고 다 그것도 거기 들어간 거니까. 자 우리 저 문대림 이사장님, 뭐 이사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되시지만은 지금 JDC가 제주도를 국제화 자유화하는데 얼마나 공헌을 했습니까? 법이 정한 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최초 시작할 때 7대 선도 사업해서 제도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공헌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좀 한번 좀 소상하게 좀 말씀을,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 계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그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송재호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못 맺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모델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 중에 송재호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비교 위에 있지만 다른 나라의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모델로 내세울 만한 게 뚜렷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고, 이것은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부분에서 우리 송재호 교수님께서 좀 마지막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하고, 저희 생각에서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계속 주창해 왔는데 사람의 이동에 대한 접근은 상당 정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과 자본의 이동에 대한 물류, 통상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들을 못 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관심도 그렇고, 제주도와 저희 JDC가 뭔가 좀 앞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JDC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해왔는데 영어 교육도시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첨단과학단지는 이제 나름 120여 개 기업이 이제 그 유치돼서
한 3조에 가까운 이제 영업 수익 그 매출을 이제 올리고 있는, 그래서 제주 경제에 상당히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 지금 2단계 사업이 잠시 보류돼 있고 여러 가지 상수 문제, 하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주도의 관심과 이제 저희의 노력으로 극복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예래단지와 헬스케어의 문제는, 저는 이제 헬스케어 문제는 우선 그 병원 문제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헬스케어 전체의 문제와 좀 분리해서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녹지 쪽으로 공사 재개를, 사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녹지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나마 이제 그 헬스케어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LA 휴양형 주거단지인 경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제 토지 수용 과정의 권리관계도 복잡하고, 또 토지 소송 이외에 버자야와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도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뭐 JDC가 뭐 주도적으로 열심히 풀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지사님의 관심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고, 어쩌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국제소송에 대비한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자유시 추진 과정에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물론 뭐 JDC의 과오 부분은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도민적 역량을 모아서, 지휘와 역량을 모아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이제 그 도민적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전사적으로 집중해서 별도의 그 담당 처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얘기했듯이 어쨌든 양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간에 발생한 이제 가치 변화,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JDC가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그러던 차에 어쨌든 개발 그 피로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판, 책임론 이런 것들을 받아 안고 가는 입장인데, 저희들 더 이제 그 자숙하고 더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JDC가 했던 것보다 이루어낸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것들만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기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만 부각이 된다는 것보다는 프로젝트가 이제 한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저는 매우 크다고. 원 지사님 보실 때는 어때? JCT가 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까? 마이크로폰. 예, JDC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그래서 국제적인 이런 투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 전체의 과정을 관리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해나가려면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뭐 쉽게 말해서 그 썰라썰라 내지는 이 국제적인 업무 관행 속에서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방 차원에서만 한다는 것은 특히 출발 단계에서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어떤 일관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당연히 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매우 야심차게 진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땅을 사서 투자자를 유치에다가 거기에 매각해서 결국 그 개발은 투자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나 내용이 괜찮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사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뭐 헬스케어나 예래 단지에 대해서 지금 문대리 미수장님께서 하나는 희망적이고 하나는 머리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이것은 JDC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처럼
땅을 매입해서 투자자한테 넘겨주는 이런 수준의 작업이고, 또 그걸 위해서 면세점 수익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 즉 뭔가 중개기관이자 재원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제주도의 역량은 그 돈 넘겨주고 오히려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전문성과 지속성, 그리고 제주도에 더 연결되어 있는 가지면 전혀 다른 결과를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JDC가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으로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당연시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큰 위기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들 중에서 애물단지가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뒷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대림 이사장님이 참 제가 볼 때는 참 운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풀릴 문제 같았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 이사장님 이거에 반론 좀 해주십시오. 전에는 제가 2년 전인가는 우리 원 지사님께서 아이고 JDC는 그냥 국토부에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또 입장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아니, 국토부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투자 유치, 땅을 사고 그리고 매각, 그 과정 속에서 그 확산된 저희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게 사실 저희들이 참 그 받아안기 힘든 부분인데 말입니다. 일단 특별법을 우리 조상범 국장님 나와 계신데 성안하고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도의회 동의 절차, 도민적 여론조사나 이런 그 의견 수렴들을 쭉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JDC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JDC의 사무의 첫 번째로 이제 비축 토지의 비축 그리고 임대, 뭐 분양 이 사업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2000년 초에 그 어쨌든 투자 유치가 시대 상징어였던 시대 아닙니까? 국가적 미션이었습니다. 투자 유치가. 그 과정에 토지에 관한 사업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가 좀 애매했던 구석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힘든 사업인데 그것을 전담할 기구로서 JDC가 이제 정해진 것이고, JDC는 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개발 토지를 이제 비축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실은 매입원과 조성원과 플러스 감정가 수준에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땅 장사라는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벗어던지기가 힘든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좀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말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그 과정에 그러한 이제 법령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또는 악역을 맡았던 부분도 있다라는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송 위원장님 보실 때는 사실상 JDC라고 하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니크할 겁니다. 아주 유일한 케이스 텐데 어떻게 그 우리 국토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우리 JDC 역할, 기능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그 다른 시도지사들이 죽을라 그러죠. JDC가 부러워가지고 세상에 이런 특혜가 있느냐는 건데,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제주도가 가려고 하는 통상의 모델이 뭐가 됐든 그 모델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크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과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느냐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투 트랙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발을 크게 해서 발전의 가치를 크게 했는데 결국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도민이 생각해서 발전의 가치를 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거냐는 가치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발전의 가치를 크게 하는 측면에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또 특별자치라고 하는 추진 엔진이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고요. JDC라는 제가 문대림 이사장께서 오셨을 때 이름을 바꾸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나빠가지고 그냥 제주도 개발청 하면 쉽잖아요. 오키나와 개발청처럼. 중앙정부가 제주도는 좀 특화된 개발을 하고 싶으니까 가교로서의 개발청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그건 우리 제주도한테 사실은 특혜적인 시혜를 준 겁니다. 다만 그 기구를 어떻게 활용했고 그 기구가 조직의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갖느냐 하는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 개발청을 정말로 제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제주가 굉장히 위험할 거다. 이미 많이 뒤처질 그러니까 거다 우리 이렇게 송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JDC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거죠. 순기능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더 할 거고 지금도 그렇고 교수님 알다시피 우리 국무총리실에 못 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 제국까지 총리실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 해서 산업보다는 국토가 좋겠다 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지금 둔 건데 다만 JDC가 그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지만 그 국토교통부의 영역을 넘어서 중소벤처라든가 산자라든가 농림식품이라든가 이런 부처와의 다각적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JDC 자체의 저는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Benjamin, you are in Korea to attract, in fact, South Korean investment in Hong Kong primarily, right? Therefore, you are very familiar with so-call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Jeju provincial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e did succeed. Okay, case of Berjaya Group from Malaysia, and also Luti in the group in Shanghai. Yeah. Okay, but we are having all kinds of legal problems. After we attracted investment from Malaysia and China. What did you take about Korea, Jeju Islands, the Jeju province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climate? Well, I think let me do it in a broader way. That I think today we are talking about whether Jeju is doing good in making itself an international free city. I think, of course, international investment coming to Jeju is a good thing.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 authorities can think abou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ity. One of the very important elements that I see is it's the people on the land. Like Hong Kong, when we call ourselves an international city, we are not looking at only the FDI coming to Hong Kong, but we are making Hong Kong actually an international community staying there. So I think for this one, to enable Jeju to become an international free city, not only the money, but attracting international people to come to Jeju is also important. I see that compared to Hong Kong or Singapore, maybe Jeju might not have the similar setup. But from a Hong Kong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do not have in Hong Kong, and we envy Jeju that you have that kind of thing, including a very clean environment, very good for living, a rather good business environment for doing some IT or startups or other like smart agriculture activities. So I think on different aspects that to make Jeju a more international city, of course, big chunk of investment is easy and fast. But in the long run, in a more sustainable way, to make Jeju an international city, how to attract the more international people to come here, big and small, young entrepreneurs, say for example, would be one another way that Jeju can consider. How can we attract? For example, we wanted to attract good venture firms from Hong Kong. We wanted to recruit some good talented venture capitalists from Hong Kong. What should we do? Well, I think it's two-way. It's a pull and push factor. So what kind of environment or industry structure that Jeju would have? So are you going to become a financial hub, or are you going to put yourself into a more innovation, technology, or design city? So that's the factor in Jeju. And I believe if you set up the environment, then in this current world,
actually many people, or at least many young people, will consider themselves as global citizens. So they don't mind actually coming to a new environment and to work if that environment will provide them more inspiration to work in the industries that they like. Say, for example, if Jeju is determined to be a financial city or international financial city, I believe there are many financial people in Hong Kong will seriously consider this idea to live in a place that is, well, very clean, and Korea itself is a good brand name nowadays in all the Asian countries, not only Hong Kong. So I think the globalization of people moving around, the mobility that we are talking about, is something quite new in the idea that Jeju can consider and see how you can proceed in this direction of making internationalization in Jeju. Very encouraging. You know, real estate price in Hong Kong is really astronomical. You know? Yeah, so you can attract us to buy a house here and live here, right? 원장님, 우리 지금 벤자민 야오 선생이 상당히 소위 그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의 미래가 지금 우리 야오 선생이 얘기한 그런 미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제주도가 그런 그림을 뭐지 우리 그 소위 탄소 제로 정책부터 하면서 우리 원효영 지사께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발상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 벤자민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일 어떤 준비는 돼 있습니까? 제주도가 가진 강점이자 경쟁력 중에 하나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자연 환경입니다. 이걸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1차 산업,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미래의 농업들 이런 부분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이 가지기 어려운 제주의 경쟁력이죠.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또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에서 아이디어와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면 전 세계를 상대로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랄까요?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과감히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 벤자민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가 그래서 홍콩에서도 제주도에 오고 또 제주도에 거쳐가는 인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도 또 서로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상당히 그 발전 그 가능성이 큰 그런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 지금 저 벤자민 선생 얘기하신 대로 지금 홍콩이 너무 컨제스션이 심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뱅킹 파이낸싱 하는 사람들이 제주 같은데 일종의 니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홍콩 캐피탈 마켓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적은 규모도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제가 옛날 동북아시대 위원장 할 때도 그걸 이제 외국인 유차 총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 파이낸셜 허브하고 로지스틱 허브 그러니까 소위 금융 중심하고 이제 물류 중심을 대한민국에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영국에 있는 에셋 매니지먼트 컴퍼니 자산 관리 회사들이 와서 우리랑 협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교육기관이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좋은가예요. 근데 제주도 같은데 지금 좋은 교육기관, 좋은 의료기관, 그다음에 뭐 녹지 헬스센터 같은 것도 지금 라이센스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그냥 외국인 이렇게 투자가들 유치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기관들이 좋은가, 좀 의료가 좋은가, 나머지 행정은 거의 뭐 자유롭게 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점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전략적 투자로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세계 특히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전 세계의 그런 인구들을 제주도에 유치해서 여기서 눌러서 살게 아니면 1년 중에 몇 달씩이라도 살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이 의료나 교육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거기보다 여기가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도 당장 거기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그려놨는데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일단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떻게 보면 그 소수층이 눌러 살기 위해서 오는 제주도,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설계가 다시 돼야 되지 않는가. 현실성이 있는 것은 좀 다른 방향이라고 송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의 책임이 크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그런 통상의 특구로 제주를 가자, 지원해주자. 그건 교수님 아시다시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새 무슨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지방 일괄 이양법 하니까 사람들이 분권에서 일괄 이양하니까 엄청난 권한을 주나 보다는 그게 600건이 안 돼요. 제주도가 중앙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2,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서울에서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중앙정부의 몫이 아닙니다. 절대로. 선생님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역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민선지사인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 리더십을 발휘해서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심부름시켜야 되냐면 일단 그 JDC라고 하는 이 개발청을 심부름시켜야 되겠죠. 당시 좀 이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저한테도 좀 압력도 가하고 너도 제주도인데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송 위원장님 참 제주 사람이 말이야, 알아서 주는 것이지 아니 그걸 또 달라고 해서 주는, 이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어제 제가 그 지금 제공회 회장이 제주도 출신 그 서울 공무원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기재부의 문성유 기획실장이 제공회 회장이 됐는데 그 공무원 모임에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다 제주도니까 서울 살 때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전혀 지원을 요청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주도 가서 나를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 좀 솔직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제주도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와야 되고 더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원지사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고민, 그렇게 개발을 해서 결국 우리가 땅값이 올라서 우리는 뭐 여기서 직장 가져가지고 봉급 받아서 땅 사서 집 짓고 살고 이렇게 못하는 정도의 집가, 홍콩처럼, 그렇게 그게 과연 도민의 행복이냐는 근원적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항상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폐쇄, 이 쇄국 정책을 할 거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도민의 그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문대림 이사장께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이 상당히 큰데, 우리 벤자민 야오 선생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서제스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경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별개의 독립된 경제라고 보지 말고, 이게 국제자유 도시니까 중국 시장의 변화, 홍콩 시장의 변화, 우리 본토의 변화, 일본 시장의 변화 연계시키면서 니치를 찾고, 그리고 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유치해서 일종의 큰 투자 의치가 아니라도 조그만 쉽게 해서 홍콩의 그 뱅커들이나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같은 친구들 옵쇼에서 제주도에서 전부 다 인터넷 갖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 와서 아주 값싸고도 행복하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보장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홍콩하고도 기능적,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될 거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자유도시 그냥 JDC의 미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선 누명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싼값에 땅 사서 투자 유치해서 거기다가 빌려주거나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버는 JDC, 야 이건 JDC 원래 목적하고 다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또 한동안에는 참 이따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좀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얘기 보니까 야후 선생 얘기는 홍콩 같은 데서는 상당히 소위 유능한 그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소위 금융 부분이라든가 관광 부분이라든가 물류 부분에 상당히 많은데 홍콩 같은 데는 누구나 지금 오픈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도민들 많이 와 계신데 국제자유도시가 지금 앞으로 50년 동안 제주 사회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다면은 지금 어떤 그림이 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우선 그 국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취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우선 그 이제 첫 구상에 비해서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담당 처를 별도로 만들면서 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까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완성돼가는 과정에 우리 지사님하고도 좀 의논할 것이고 교수님하고도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제주도의 헬스케어 타운 문제라든가 어저께 이제 ACS 국제학교 민간주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그 허가 취소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타운의 이제 부분과 영어교육 도시의 두 부분에서 지금 크게는 어떤 현상이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에 허락한 사업들입니다. 그 외국법인에 한한 그 병원의 설립 허가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그 민간 주도의 3개 학교, 합의 7개 학교를 이제 2021년까지 유치해서 운영한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이제 교육청 교육감도 이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심의 기준이 있어서 이제 허가를 안 해줬겠지만은 이게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가 제주를 염두에 두고 허락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제 또는 거부한 그 과정에 이제 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제 총리실과 협의하고 JDC와 협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력적 사업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새롭게 이제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수립하든가 출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용역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용역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물류 산업과 평화 산업 제주가 갖고 있는 인문적 역사적 그 가치 이건 4.3의 정신이라고 가지고 4.3의 정신을 4.3의 정신 4.3의 가치인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 가치 이것을 녹여낸 여러 가지 평화 산업들이 가능하다라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JDC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 주도형 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사업의 공모에도 참여해서 JDC가 뭐 작은 사업입니다만 선정되었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제주의 젊은이들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이제 협력적인 이런 이제 그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작업도 이제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 지사님, JDC하고 제주도는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우리 저 문대림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평화주도 사업이라든가 물류, 난 어떤 물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인력 개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제주도가 꿈꾸는 미래의 산업적 니치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저희 우선 저희 기획실장 JDC 기획실장이
도청 기획실장님을 찾아뵙고 이제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어제 도 기획실장 계십니까 여기? 아 저기 계시구나. 어떻게 협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거군요. 그러니까. 자 우선 근데 지사님 생각은 지금 우리 문 이사장께서 그런 상당히 새로운 건데 특히 이게 소프트웨어 사이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미래의 어떤 경제 그 리치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제주도의 장기 비전하고 지금 JDC의 장기 비전 사이 어떤 접점 같은 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바로 드리겠고요.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다음에 JDC 이사장을 지금 3번째 맡습니다. 이사장 올 때마다 다 틀립니다. 기본 중점 사업 또는 핵심 수익을 내야 될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에서 다 다른데 물론 문대림 이사장님하고는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6대 선도 프로젝트가 실패든 성공이든 일단은 거의 다 일단락이 됐거든요. 이 다음 뭘 해야 JDC의 존재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을 할 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항 터미널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건물 건축 사업에 뛰어들겠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지금 문대림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저는 뭐 한두 달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시급한 건 그동안에 버려놓은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부터 우선 명확한 그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앞으로 새롭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제주도와 JDC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우리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 간에도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주 180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는 몇 발짝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서로 공감대가 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우리가 20년 가까이 겪었거든요. 그럴듯한 목표와 가능성을 놓고 시작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한 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우리가 협력해서 집중해야 될 사업을 몇 개 골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 위원장님. 예. 제가 볼 때는 JDC와 제주도가 아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직 좀 가시적으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원희룡 지사께서 또 문대림 이사장과 협의해서 했던 주요한 우리 제안 중에 하나가 제주도는 어쨌든 신항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항만의 배후 단지는 제주도지사가 좀 제주도가 주도하고 JDC가 협력해서 해수부와 함께하자 그런 제안을 저한테 주셨고 제가 해수부 장관께 이야기했더니 아주 중요한 기재부 장관. 기재부 장관은 기본 기재부 이제 이 법은 있는데 기본 계획의 고시는 좋다 그러고요.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다만 그러면 이제 MOU를 해서 하면 그 배후 단지 한 30만 평이 넘습니다. 그게 저는 제주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텐데 일자리만도 한 10만 명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의 소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의 제주도와 이 JDC와의 관계가 새롭게 저는 간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문대림 이사장이 와서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를 그 국가 혁신 클러스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는가의 핵심이 농식품 생명 단지입니다. 그게 국가가 정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보면 이제 지사께서도 그게 농업식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문대림 이사장은 네덜란드까지 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말씀하신 현안 문제들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남은 두 기관이 이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중앙정부가 뭐 어떻게 이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Benjamin, you in
pinpointed some future industries for the Jeju province. Yeah. What kinds of ideas would you suggest to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Jeju people with regard to the future industrial positioning? And also, what kinds of cooperation do you expect between Hong Kong and Jeju? Okay. Well, as Professor Moon also mentioned, now we are in the era of internet, as Governor also mentioned that. I think through the internet, the distan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ctually shrink by a great amount. So there are a lot of new possibilities in terms of the new industry. Even if you are talking about agriculture or fishery, then we can talk about how to make the agriculture and fishery more efficient using some smart or IT technology. So it's not like one industry, but a combination of the new one using tech to improve the old one. For Jeju Island, not only agriculture, not only fishery, that like the IT structure that you have, biotech with this clean environment, clean production environment, is something that I can see that Jeju can work for more. And of course, the tourism, to a certain extent, that I believe there are still many thematic tourism that Jeju Island can do, not only attracting domestic tourism from the mainland Korea people, but also attracting more Hong Kong, China, Southeast Asia, or even Western tourists to come to Jeju for that kind of tourism.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one story. I mean, all the discussion we have today is very macro, so I think I might want to share one little story with you. We have one Hong Kong investors in Korea, and they actually found a Korean young entrepreneur, and they make cosmetics. It's very simple, but the story that I see is the cosmetic company, before they know this Hong Kong investors, they focus on the domestic market. But because of Hong Kong's ability in trading and our network in China, what they are doing now is, actually the Hong Kong investor knows nothing about cosmetics, so they purely rely on the Korean technology. And they come up with a joint venture, and now the cosmetics not only selling in Korea, but they are doing really good promotion in Hong Kong, in China. So actually the end result of this small international joint venture of kind of international investment coming to Korea will not only giving the international investor a good return, but I can see the domestic, I mean the local Korean residents, I mean, is actually getting a better business and better living standard because of this international investment. So this might be also one type of collaboration that Jeju and Hong Kong can do, because we might not have the know-how, but we do have the market connectivities. Yeah. I think that's an excellent idea. 우리가 지금 플로우에서부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선 하나 질문은 이제 문대림 원희룡 두 분에 대한 공동 질문인데, 원희룡 지사님께서 JDC 이제 제주도 이관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 언급을 했는데, 우리 문대림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송재호 원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JDC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위한 특혜적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JDC를 운영해오는 과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어쩌면 그 이제 전임 JDC 이사장님들이 좀 실수한 부분도 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성장의 후유증을 온통 JDC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또 분석도 합니다.
그 성장의 후유증은 아까 이제 지사님께서 애물단지로 표현된 그 프로젝트 중심 사업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그 전단 조직이 JEDC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좀 변명 같습니다만은 선도 프로젝트 역시 JEDC가 탄생하기 전에 도민적 합의에 의해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JEDC 입장에서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지금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JEDC인데, 기관 이전의 문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책임성을 끌어내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사업들, 그것을 통해서 도민의 이하 요구를 받아 안고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JEDC가 그 제 기능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는 이제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건 제주국제교류재단,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이광철 부장 질문인데요.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이제 제주도로 이전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그 제주도가 우리 국제교류재단을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그 협력과 협업을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제교류재단은 우선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나름대로의 노력과 성의도 보였던 거고요. 그만큼 애정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교류재단은 국제적인 인재교류, 그리고 국제적인 한국을 잘 아는 네트워크를 국가적으로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조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것, 또 제주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재의 육성, 네트워크의 확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오히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우리 송 위원장님, 그 제주 특색 발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서 문화예술 산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제주도가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송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저한테만 어려운 질문만. 쉬운 거 고르는 거라. 일단 국제자유 선생님 그 국제교류재단 JEDC 두 부분이 같은 이야기여서 제가 하나만 보충드리겠습니다. 이 JEDC는 이전 공공기관 1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인데 서울에 두지 말고 관계 있는 지역에 두자 해서 1호로 지금 제주도로 이전시킨 거고요. 국제교류재단도 지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지역의 특화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가 국제화를 위하니까 국제 관련된 기관을 제주도에 보내자 해가지고 왔고, 또 더 서운한 것은 제주시에 터를 마련해 줄 줄 알았는데 서귀포시까지 보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지사님 속상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희룡 지사께서 책임을 지고 일단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충적으로 이 시스템 효과를 좀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걸 드리고요.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부분에 청정 환경이든 좋은 물이든 깨끗한 공기든 이런 게 다 우리 기반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고단위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혁신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서의 일종의 그 사람 유치하고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문화예술인데, 선생님 그 예술의 전당이 서귀포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몰라.
그 예술의 전당이 서귀포 유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뭐 국립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박물관도 일단 제주도는 국립박물관을 갖고 있고요. 또 해양박물관도 부산에 지금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주도에 하나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은 퍼카피타 인구 1인당 갤러리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아시아 미술 경매 시장 그래서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홍콩 중심인데 중국의 막대한 이제 소위 아트 컨슈머들을 생각한다면 제주도 같은 데가 아주 중요한 그 센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 보론을 홍콩하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미술품이 금보다 더 가치가 있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산업적인 게 있고 우리 저 문정인 교수님도 갤러리를 하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you want to intervene? I'm just saying that I think internationalization in Jeju, everyone is going to that direction. And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add is Hong Kong is doing a lot of job in facilit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o the local community. So in the long run, if that's the policy of Jeju, I think nurturing international talent is important because that will enable the Jeju people to work seamlessly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But attracting international young people to come here and make them work together with the Jeju, no matter on art, no matter on the smart cities projects or technology projects, that will add a new dimension to Jeju. And as a matter of fact, that if you ask any overseas or foreigners about Korea, Jeju stands in a very, very good advantage way in that the name of Jeju is actually quite well known among the international people. So if you say I'm from Jeju, then they will relate it that one. And one more thing is I observe that in the Asian countries right now, not only Hong Kong, but of course including Hong Kong, the number of population learning Korean language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And in 10 years, 15 years down the road, this population who are keen in learning Korean culture and Korean language could be a very, very good target group for Korean cities, including Jeju, to target and to work with them. And for Hong Kong, we would recommend more networking opportunities can be provided between the Jeju people and the overseas people so that they can meet each other and they can create new ideas. So that's something that I would like to share. Thank you. 우리 저 이재진 선생 질문이신데요. 이건 아마 우리 저 문대림 이사장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JDC는 뭐 부패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반부패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패가 있으면 이걸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고 요즘 그 뭐 반부패 그리고 혁신 뭐 이것들은 뭐 저희 기관의 존립을 위한 뭐 기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어디 저 원지사님, 해안을 따라서 한 바퀴 기차 관광 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목포와 제주 있는 해저 터널 만들면 태풍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비행기 연착륙 또는 캔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장기 그 비전 속에서 늘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직 결론들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질문은 그 제주도의 가장 하위 의사 결정층인 도민들과 소규모 지역 단위 측면에서 국제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인적 교류, 시장 개방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처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주도가 가진 전략이나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국제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주민이라든가 또는 이제 NGO 포함해서 이런 측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하고 계신지. 그 민간 교류이자 민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가까이는 이 원래의 우리 정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하고, 제주도가 국제 도시로 나가다 보면 당연히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그 교류의 경험을 늘리는,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초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노력이 많이 기울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청중들 대상에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국제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별로 안 된 것 같다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많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어느 정도는 국제화가 됐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저 담론 중에 하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꽤 많네. 우리 원희룡 지사 아주 좋으시겠네. 그다음에 전혀 국제화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저 뒤에 한 분 손 들었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화와 소위 행복 지수가 꼭 반비례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로는 미래 지향성의 문제인데 어디로 가느냐. 결국 뭐 도민 행복으로 가는 거죠. 도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신적, 물질적 소위 그 풍요함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경 보존도 잘 되고 개발도 균형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지금 라셀 존스라고 하는 데서 이 제주 국제 자유도시를 위한 그 컨설팅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김대중 정부 초기였어요. 제가 그때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 저하고 좌승희 박사하고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지금 30년, 20년이 이제 훨씬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지금 7대 선도 사업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JDC가 공동으로 해서 우리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 예산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 그 정도는 되니까 한번 향후 50년 또는 100년을 보는 제주의 미래를 보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은 JDC가 내고 제주도는 참여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될 거고, 근데 뭐 균형발전위원회는 상당히 막강한 위원회인데 예산도 많고 스텝도 많은데 거기서 돈을 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밥 한 번 사는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세 번째 있는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제주와의 그 코디네이션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 영원한 난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의 관계라고 하는 계속 어렵고,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걸 갖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클라우스를 받아올 수 있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 자신도 뭐 중앙정부에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정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전국의 전 대한민국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 20%의 몫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중앙 관리들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아마 우리 송 위원장도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우리 원희룡 지사처럼 그걸 많이 느끼시는 분은 또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격려의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JDC하고 우리 도하고의 이제 코디네이션 협력과 조율 문제인데, 오늘 뭐 기획관리실장끼리 얘기한다니까 참 잘하는 것 같고, 우리 문대림 이사장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서 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콩 보니까 앞으로 협력할 게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가령 JDC가 가령 뭐 아주 능력 있는 젊은이들 양성해서 홍콩 오게 되면은 무슨 홍콩의 뭐 금융 부분이라든가
뭐 관광 부분 같은데 취업도 가능하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 거기서 경험 쌓아 다시 또 제주도로 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오늘 권하고 싶은 거는 JDC하고 홍콩 정부하고 좀 계약을 좀 맺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 좀 컨설팅하고 제주도도 좋고 JDC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인적 교류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아까 한 얘기가 결국 한국은 화장품 기술 갖고 있고 홍콩 사람은 소위 마케팅 기술, 특히 중국에서 마케팅 기술 갖고 합작회사에서 지금 중국에서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중국에 지금 우리가 청정 채소 같은 걸 판다 쉽게 얘기해서 또는 우리 청정 재배 작품부터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걸 하는데 바로 중국 가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홍콩에 있는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홍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중국을 갈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모든 게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제주와 홍콩의 전략적 협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하여간 상당히 진솔한 얘기들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리스트에게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십시오.